자, 안녕하세요. 삼국지나 초안지하고 비교될 수 없는 지금 위진남북조 시대의 구마라 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사항이나 이런 얘기들까지 자세히 하면 너무 복잡하고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저때 막 왕조들이 너무 막 명멸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 자세한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마라즙 이야기에서 이제 또 구마라즙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혀 얘기해준다 그랬죠. 혀 얘기. 구마라즙이 거기에 스토리들이 또 다 있어요. 이게 결국은 16년에서 17년간 이 무의 쪽에 후량에 잡혀 있다가 요흥 쪽에 이제 여광한테 잡혀 있다가 결국 401년 5월에 요흥에 의해서 장안으로 옵니다. 장안의 소요원에다가 이제 차려뒀다, 역경장을 크게 차려뒀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혼자서 이렇게 역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294권을 역경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우리처럼 배 위에다가 노트북 놓고 이렇게 잡작잡작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강당을 놓고 체계적으로 합니다. 다 분업을 하는 거예요. 큰 강당을 놓고 이 양반은 특히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인도말이나 저 중앙아시아 어도 특징적인 게 굉장히 많고 저기 중앙아시아 불교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게 다 능하니까 그 원서를 가지고 딱 보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고 설명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또 속기사 같은 사람이 싹 받았어. 그래서 수업과 동시에 번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아쓰고 그 밑에 사람이 윤문하고 뭐 틀린 거 있나 교정하고 다 분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세트로다가 그러니까 그 번역 체계를 만드는 거죠. 지금도 아마 우리 같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진짜 뜬 사람이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이거나 큰절 뭐 주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면 아마 제가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 누가 대신 써줬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초반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제 상황이 워낙 찌리하니까. 아니, 책도 제가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동작업학과에 치면 42권을 만들었고 논문은 학회 논문 이런 걸 쓰는 거는 제가 우리나라 인문학자에 제일 많은 논문을 써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니까 저게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누군가 도와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남을 도와주기는 해도 남이 저를 도와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녹음하고 치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뭐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같은 분은 당신이 수업하고 딱 해서 핵심만 딱 다다다닥 이렇게 이게 읽어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강의를 하면 이게 번역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저거 뭐야 모던 타임즈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분업 해가지고 딱딱 찰리 채플린이 탁 하면 탁탁탁탁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역경장에 수많은 대중들이 모인대. 구마라집 제자가 막 3,000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숫자도 잘 이해해야 돼요. 공자 제자도 3,000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공자 세가나 중리 제자 일전 보면 실제로는 한 72명 정도.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교 배울 때 공자가 평생 만난 사람이 3,000명이 안 될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상투 구라 언어 중에 하나야. 인도에서는 그렇게 많다라는 표현을 84,000 뭐 저거 뭐 아쇼카 대왕이 뭐 84,000 탑을 세우고 뭐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다라는 뜻이면 중국에서는 3,000 제자 이러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해요.
어유 3천 제자였는데 한 명이 집에 가가지고 2,999명이 됐네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문중자 왕통이 3,000명 제자가 있었다는 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레벨로 오르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 3,000명이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굉장히 제자가 많았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 명성에 이제 저게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확 일어나는 시대였었고 다 거기에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00명을 놓고 뭐 수업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마이크도 없고 육성으로 제가 목소리 크게 하면서 답사 다니고 이럴 때 막 소리 질러도 100명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100명 쉽지 않아. 그래서 아무튼 많이 있었던 건 맞고 그 뒤에 동참하는 것만 가지고도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개떼같이 있었던 거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스님들이 예전에 법문하실 때도 뭐 불교국가 시절이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스님이 딱 뜨기만 하면 아이돌 뭐 하듯이 그냥 그 근처가 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한번 봤었지. 언제 봤었냐면 교황 왔을 때 86년인가 제가 그때 또 중학생인가 이랬는데 국기를 흔들고 나갔던 기억이 서울의 모든 학생을 동원해서 국기를 흔들었다니까요. 이거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처럼 뭐 이렇게 동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학생들한테 그거 시키면 아마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내려오고 막 이래야 될 걸. 어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교련 막 있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뭐 또 그때만 해도 우리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아무 없어서 학교 안 가고 흔든다더라 그러면 그게 행복이요. 수업 안 한다더라 행복이에요. 그런 좀 슬픈 또 그게 있지. 그래서 내가 타종교 지도자에 또 이렇게 오실 때 흔들었었다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있었고 이 요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흥이 구마라집을 존경했는데 구마라집을 존경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구마라집을 대단하게 봤는데 어차피 저 여광 밑에서 파괴를 했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인의 씨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했냐면 상태 좋은 여자 10명을 넣어줘.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크게 다른 점이에요. 제가 일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은 그렇게 순종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뛰는 거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되고 단기간이고 나머지는 종마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수한 종자를 남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역에서 은퇴했어도 수상 경력이 좋고 이러면 종마로도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요. 뭐 상상해봐. 근데 인간은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자식이 안 똑똑해요. 그 굉장히 희한해. 굉장히 희한해. 그러니까 율곡 집안에도 애가 삐리하고 퇴계 집안에도 삐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정치인들도 아주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아버지가 너무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아버지가 똑똑하고 자식이 똑똑한 집이 한 2집 정도가 꼽힌다. 그게 하나는 원효. 영험하지. 예, 원효하고 설종 그게 신라 10성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사계 김장생과 신독제 김집. 그건 이제 약간 레벨이 떨어지지. 김집은 좀 떨어지거든.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 시도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별로 그게 희한하지.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진짜 말이나 안 그러면 진돗개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진짜 우열반이 확 나뉘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귀족 사회 때 우열반이 확 나눴겠지.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모르겠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잘 나가는 집은 머리 좋고 뭐 잘생기고 쭉 이렇게 좋은 유전자로 계속 내려가고 이쪽은 계속 매룡으로 가면 신분제가 이게 진짜 견고해질 것 같은 딱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은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너무 안정돼서 개천에서 용나기 참 어렵지만 개천이 말라서 그래요. 수자원이 고갈돼가지고 개천이 말라서 용 나오기 힘들지. 그 용은 안 나오고 이 용이 나오지. 용 나온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넣어도 안 돼요. 그게 저게 없었는가 봐. 자식이 있는데 전멸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 그거는 호랑이니까.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역경장에서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고 스님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의 불교 학자인데 스님은 아니야. 10명이니까. 기본 하나 있고 플러스로 열이 더 있어요. 이거 한 명만 더 오면 예수다. 그냥 안에서 뭐 탄타스가 나와 지금.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 양반을 존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안정이 되면 사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저런 분이 유명한 분이 2분 있어요. 저 구마라즙 말고 한 분이 더 있어. 이게 좀 특이한 분이 하나 더 있어. 이 구마라즙은 법사고 구마라즙은 법사인데 약간 불교를 잘하는 전직 스님이었던 분이고 스님인데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를 좋아하는데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삼거화상이라고. 현장 스님의 제자인 규기 스님입니다. 규기 스님을 다닐 때 그렇게 다녔대요. 앞에 경전을 한 수레는 경전이고 자기는 2번째 수레 타고 3번째는 먹을 거하고 여자가 있대요. 이거 뭐요 도대체? 그래서 삼거화상 사람들이 이게 꼬는 거야 이제. 이제 꼰다고. 그러니까 머리 좋고 대단한 건 대단한 거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이제 구마라즙한테 배우는데 구마라즙이 자기도 이제 쪽팔리지. 저기 이제 스님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쪽팔리지. 그러니까 구마라즙이 법상에 딱 올라가면 첫 마디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내가 설하는 법을 봐라. 법을 봐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나라는 사람을 보지 마라. 마치 뭐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 아주 재밌는 사건이. 그게 불타발타라고 하는 인도 스님이 장안에 옵니다. 언제? 406년. 구마라즙이 401년에 왔으니까 구마라즙이 이미 장안불교를 장악하고 있어. 후진의 쉽게 말해 수도에서 잘 나갈 때야. 전부 구마라즙으로 이제 싹 쏠릴 때 사람들이 쫙 이렇게 거기 이제 2 종류가 있었겠지. 구마라즙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험도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유 그거는 뭐 잠깐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효를 보는 인식도 그렇다니까. 이 한국 불교 안에서 원효를 보는 인식도 그래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야. 이건 맞는 거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번 좋아하면 흠이 있어도 그냥 안간하면 받아줘요. 그래서 사회마다 그다음에 어떤 시대마다 이런 기준들이 좀씩 달라요. 그런데 동아시아가 의외로 그런 쪽에 좀 관대합니다. 그래서 뭐 영웅은 뭐 미인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그런 식으로다가 여자 문제를 좀 관대하게 봐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술에 대한 문제, 주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서 잘 몰랐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가 있어. 이 동네에.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거꾸로 이게 좀 봐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마라즙이 너무 대단하니까 거기에 이제 홀려가지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인도 사람이 온 거야. 번역하면 불현이야. 인도 불타발타라가 딱 와가지고 보니까 야, 그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봤겠지. 장안에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단한 사람 자체를 본질로 봐야 되나?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뭐냐면 구마라즙을 스님으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인도 사람은 못 참았을 겁니다. 인도 사람은 못 참았을 겁니다. 중국 사람은 그거를 그냥 동아시아 사람들은 정예 문화 뭐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포장해 줄 수 있는데 인도 사람은 저걸 못 참았을 겁니다. 딱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행간이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행간이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인도 스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인도는 출가 제가가 완전히 분리된 문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출가 생활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거기 잘 나가는 스님이 있대. 그래서 가봤더니 첩이 10명이래. 뭐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뭔가 기록은 없는데 린치를 당한 것 같아. 상황상. 그러니까 구마라즙은 사과를 했겠지. 내가 미안하다. 난 내가 삐리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했겠지만 당신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뭐 제자라 그걸 따르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너 일로 좀 와봐.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양반이 뜬금없이 여기서 좀 있다가 강남의 여산교단으로 갑니다. 여산 회원 스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FM주의자입니다. 왜 구마라집 교단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강남까지 가가지고 여산 회원 스님한테 갈까? 굉장히 재밌죠. 회원 스님하고는 기가 막히게 맞았을 겁니다. FM주의자. 회원 스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실 때 너무 기력이 떨어지니까 꿀물이라도 좀 드시죠. 그랬더니 그 율장이나 찾아봐. 이렇게 했었다는 분이니까 이건 뭐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엄격주의자.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인도 분보다 더 엄격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맞춘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런 식으로 린치를 당했다 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정황상 왜 저 사람이 절로 갈까를 이렇게 보면 그려져. 물론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들을 공부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답을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왜? 없는 걸 말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재미로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강남교단으로 가서 강남의 여산교단으로 가서 마하승기율 40권 이게 율장이 4분율, 5분율, 10성율 그 다음에 저 마하승기율, 유부율 이렇게 해서 6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 마하승기율 저 대중부율입니다. 저거를 번역을 하세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율장이 처음에 번역되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원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화엄경을 번역해요. 60권짜리. 예, 60권짜리. 이게 진역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때 이제 한번 번역하고, 그 다음에 축천무 때, 이제 80권 화엄경, 그 주본, 축천무 시절이 당나라가 아니고 잠깐 당기가 황제하면서 주나라라고 국호를 바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본 화엄경이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80권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야라고 하는 분이 40권짜리, 그거는 별본입니다. 나중에 이제 화엄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엄종의 가장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화엄경을 번역하신 분이 저 불타발타라예요. 그래서 의상스님 뭐 유학하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80권 화엄경이 번역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의상스님은 60권 화엄경 가지고 텍스트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두 개만 해도 100권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뭔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삐그러져서 일로 왔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마라즙이 이제 저런 소요로부터 자기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매번 역경장에 올라와가지고 법상에 앉으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설하는 것만 봐라. 자기도 창피했던 거지. 창피했던 거지. 그리고 그런 창피한 걸 아는 게 그나마 올바른 사람이에요. 창피한 것마저 모르면.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저는 아까 그 규기 스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규기 스님은 술에 싣고 다녔다니까. 야, 이거 뭐 장난해? 야, 이거 좀.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원효의 행동도 이런 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행동들이라고. 근데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계셨으면 저런 사람들을 받아줬겠나? 완전히 아웃입니다. 완전히 아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웃입니다. 아웃은 아웃입니다. 아웃부터 시작입니다. 봐주고 시작이 아니고 아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게 컴플렉스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한 말이 뭐냐면, 구마라집 하면 이제 번역 얘기인데,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과 인도 말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번역해서 주는 게 마치 음식을 씹어주는 것과 같다. 어린애들이 음식을 못 먹을 때 이렇게 이유식이라는 걸 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유식이 이제 병에 든 게 있었고, 그게 제가 크고 나서 나온 거고, 아마 저만 해도 그런 이유식을 못 먹었을 거예요. 병 이유식은 없었고 그냥 미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줬었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았지. 뭐 이유식이 뭐가 있겠어. 그냥 생존력이 좋으면 사는 거고, 생존력이 안 좋으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자하고 인간하고 똑같았잖아. 그 당시에는. 여럿을 낳고 살아 돌아오면 내 새끼. 왜 사자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거짓말일 거예요. 뭐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올라오는 것만 뭐 한다 이러는데, 지금같이 막 사람이 귀하고 애들이 귀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진짜 막 바글바글 하던 흥부집 같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7을 낳았다는 둥, 뭐 저 집에는 뭐 애들이 뭐 7, 8 막 이렇게 하고, 또 게다가 또 혼자서 낳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또 그런 남성분은 막 이어달리기도 시키고 동시에 또 막 하고, 엄마가 한 명 늘었어요도 있고 막 별집이 다 있었거든. 그리고 그게 일상적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도 안 봐요. 그 집은 그렇대. 그냥 그런 정도였지. 야, 이거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자유당 때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의원이면 그 당시에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첩 두지 말자고 발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첩은 두지 맙시다. 바람 피지 말자가 아니고 첩 두지 말자. 그러니까 자유당 때까지 첩이 있었다니까. 첩이.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거를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첩하고 본부인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아.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근데 아니 여러분도 보셨었잖아요. 저 안 본 것 같은 저런 눈빛 하지 말고 형님 동생 하면서 살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웃기지. 그 부적책 보면 본처가 첩 뛰는 부적도 있고 첩이 본처 뛰는 부적도 있거든. 야리해. 동의보감에는 사람 안 보이게 하는 은신술 쓰는 약도 있고. 제일 부적 중에서 웃기는 거는 열쇠 푸는 부적. 자물쇠가 무게인데 그 부적을 붙이면 열린대. 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가시가 박혔는데 안 빠질 때 부적을 붙이면 가시가 나오는 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같으면 바늘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하면 뽑을 수 있잖아요. 바늘 만드는 기술이 조선 후기에 제대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업을 천시하다 보니까 바늘 기술이 없어서 수입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바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농업 일을 하다 보니까 가시 같은 게 박히게 되고 그 박혔을 때 이 사람이 뺄 수가 없는 거지. 뭐 쪽지기가 제대로 되는 게 있어. 뭐가 있겠어.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에 부적, 너무 슬프지 않아 이게? 이게 부적 붙인다고 나오겠냐? 이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도 이거랑 인과관계가 성립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슬프지.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거에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의 기준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운율 중심이기 때문에 암송해야 되니까 이렇게 외우는 중심인데 이쪽은 그렇게 외우는 방식이 아니고 서사 이렇게 서술형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못 먹는 사람에게 음식을 씹어서 주듯이 그렇게도 했었는가 봐.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이유식 줄 때 이렇게 씹어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플 때도 지금은 할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씹어서 어린애 주면 애 안 보지. 비밀번호 바뀐다 진짜. 씹어서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혀에다가 올려가지고 식혀서 숟가락을 식혀서 아니 저는 그런 것도 봤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먹었습니다. 나 그때도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 나 그냥 좀 아프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양분을 넘겨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는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전달은 시켜줄 수 있지만, 그 재료의 맛 자체를 다 잃어버린다. 그게 지금 번역의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이제 구마라즙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설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법문을 한 게 아니고 그 법문한 게 다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오류가 없다면, 틀린 게 없다면 내가 죽고 나서 화장했을 때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멋있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소명, 자기가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거는 딴 건 몰라도 내가 처분이 있어도 내가 내 일 하나는 똑바로 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 것까지 이걸 연결시키지 마.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어. 그래서 끊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늘상 얘기한 게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보지 말고 내 법을 봐라. 내가 말하는 이 설하는 걸 봐라. 라고 얘기했고 죽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나 저 인도식 사고를 하거나 유럽식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거 끊어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건 내 자식인데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화장을 했는데 이거 남았대. 다 타고 남았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그게 혀사리에 대한 얘기예요. 혀사리. 그런데 전에 제가 이 무의에 가니까 구마라집 사가 있고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이게 있대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타고 혀만 나오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혀가 이렇게 빨갛게 빛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혀가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짧은 것 같죠?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야, 그거 화장했는데 사리 수습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혀가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은 무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위는 구마라집이 저기에서 16년, 17년 동안 살기는 했지만 저기는 경전을 번역하고 돌아가신 데가 아닌데 저기에 저 탑이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초당사에 있어요. 장안에 초당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이 탑이 있습니다. 그게 구마라집 부도예요. 구마라집 부도. 그 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제가 뭐 장안, 지금은 서안입니다. 서안에 여러 번 갔죠. 진짜 뭐 7번, 8번씩 갔는데 그 탑 안에를 거기 주지 스님이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 허락을 받아야 열쇠를 열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그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도 중에 하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 어떻게 보면 좀 기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혀하고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백제에도 혀만 나온 분이 있다.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해연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연이 스님 이름입니다. 스님 이름. 법화경을 뭐 설하고 경전을 잘 설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에 대해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명상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을 구했다, 고요함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해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사에서 막 이게 잘 날리는 법사에서 이제 명상하는 사람으로 말 안 하고 다 혼자 살면서 그렇게 180도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입 닫고 갑자기 참선합니다 이러면서 무건 이렇게 달고 있는 거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그럴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혼자 살고 있었대요. 갖고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죽었더니 그거를 도반들이 그 양반 유해를 이렇게 동굴에 넣었더니 안 썩는다는 거거든. 근데 하루는 호랑이가 와서 뜯어 먹었대. 다 먹었는데 혀만 남겼대. 혀만 남겼대.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개의 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질주한 혀, 하나는 완전히 반대의 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한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 한 사람은 엄청 말을 잘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던 혀. 어떤 혀가 더 위대한 혀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구마라집 제자가 이렇게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집사철이라고 합니다. 나집사철. 구마라집에 4명의 밝은 제자, 철학자 4명의 대표적인 사람. 관중지방 사람, 이게 장안이 관중이기 때문에 관중에 있는 4명의 선생, 자자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승조, 도생, 도용, 승예예요. 이 두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무진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반야공사상을 이해한 최초의 중국인, 거의 그런 식으로 볼 정도의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승조, 반야공의 이해자. 그 다음에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노설, 지금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설, 그 다음에 불성사상, 도노불성사상의 정립자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문화에서 거의 다 나온 거지.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승을 배웠지만 결국 반야공사상이 구마라집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 승조에 의해서 거의 뭐 이제 삼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초당사에 가면 삼론조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삼론학파, 중론, 백론, 12문론. 그러니까 그 반야공사상을 논서로 편집한 게 삼론이거든요. 그리고 성실론이라고 대승과 소승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섞으면 사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승조라는 사람, 다음 시간에 이제 승조를 얘기해 줄 건데, 승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봐봐. 연대 한번 봐봐. 연대 몇 살에 죽었는지 보이세요? 31살. 야, 31살에 죽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게 나와. 승조보다 더 일찍 죽으면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필입니다. 왕필. 이 사람 연대 한번 봐봐. 24세 죽어요. 우리 나이로 24, 만 23. 여기 지금 만 30. 우리나라로 31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참, 저런 나이에 죽으면서도 업적을 남긴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23이면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 나이도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자녀 지금 얘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저기는 벌써 이 왕필이 원래 그 예전에 그 위진 현악 얘기할 때 저 조조의 위나라 할 때 현악이 유행했었다. 삼현악이라서 노자, 장자, 주역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 현악의 스타트를 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왕필이에요. 왕필이 10대쯤에 썼을 거예요. 10대 말에 썼을 거예요. 노자의 주석서를 써요. 노자주 주석서. 그리고 주역의 주석서를 써요. 노자, 장자, 주역이 삼현학이라 그랬잖아요. 세 개의 오묘한 학문. 요 두 가지를 쓰는데 노자 주석이 유명한 게 2000종이 있어요. 현존하는 것만 2000종이. 노자가 워낙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율곡 2도 노자주를 씁니다. 순원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거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었는데 그런 책들이 있어. 지금까지 왕필의 노자 주석을 능가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 반응은 뭐야? 10대 후반에 썼다니까. 10대 후반에? 10대 후반에? 욕 나오지? 욕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저런 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짜증 더럽게 나지? 저 어떻게 이겨?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 대기만성? 웃기고 있네. 대기만성도 이게 레벨이 있다. 레벨이. 저 사람은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셀러리맨 열심히 해서 삼성 주식 사면 나중에 삼성 회장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만성 세세생생 안 죽고 신성이 돼서 수백억 겁을 살아야 삼성 사갔다. 안 돼. 이게 이런 사람 걸리면 골로 간다니까요. 이 주역주는 주역이 이 사람께 쭉 내려가다가 북송시대 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천의 역전. 그 다음에 남송시대 때 주희의 본의. 이게 나오기 전까지 이게 안 깨집니다. 이걸 주역 전이대전이라 그래요. 역전, 본의. 그래서 전이대전. 그래서 요거는 깨졌고 요거는 나중에 깨지고 이거는 안 깨져요. 그래서 이 시대도 또 현악 시대 때 이 왕필 말고 하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족격인 사람이고 그 밑에 왕필은 노자 쪽이고 그다음에 곽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를 주석한 사람이고 하상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이 곽상 주석도 기가 막히거든. 예,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성대 대학원 다닐 때 저거 보다가 때려쳤지. 어려워. 못하겠어. 이거 어려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아주 유명한 재밌는 선생이 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저 곽상의 주석 가지고 뭐라고 약을 파냐면 곽상이 장자 주석을 낸 게 아니고 장자가 곽상을 주석했다. 굉장히 알딸딸한 얘기예요. 주석이지만 실제로 일가를 이루어서 장자를 능가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멋있게 그렇게 선적인 반응법을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효를 주석한 게 아니고 원효가 나를 주석했다. 내 책을 내가 원효를 주석한 책을 썼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원효도 보면 이게 내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이 승조라는 사람, 불교식으로 말하면 현장 스님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구마라집, 승조, 도생 뭐 그런 양반들을 이제 갈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는 현장 스님입니다. 이것도 원효 이런 분은 게임이 안 됩니다. 원효 의상이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중국 유학을 2번씩이나 뭐 가고 뭐 가다가 빠꾸 맞고 뭐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까지로 해서 구마라집 끝내고 구마라집의 제자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요 승조 이게 반야공사상 얘기예요. 반야공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반야심경. 그 다음에 연불 할 때 이럴 때 보면 맨 끝에 사시든 언제든지 늘상 하는 얘기. 마하바냐바라밀. 나오 마하바냐바라밀. 그 마하바냐바라밀이 반야심경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고 이게 반야신경과 더불어서 이게 반야경인데 반야경이 600권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야신경이 아주 유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 마하반야바람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쓰는 거고 이게 반야부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용어예요. 그다음에 금강경.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언제 하겠어요?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구마라즈 마치고 이제 좀 더 심화되는 도안이 터를 잡고 구마라즈비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심화돼서 확대돼 가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